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후 4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또 금융위원회 해체, 주요 부처 분리 등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 개편안 주요 내용으로는 검찰이 맡아온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신설하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설치되는데요. 그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됩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 유지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은 후속 과제로 논의할 전망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늘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죠. 자세한 이야기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9월 7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 중국, 러시아 세 정상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냉전 이후 66년 만에 처음이라고요? 네, 지난 3일입니다. 중국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세 정상이 나란히 섰습니다. 미국의 패권과 또 서방 세계에 맞서는 북중러 연대를 공식화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지난 3일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그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열병식을 바라볼 천안문 막루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시 주석 오른편엔 푸틴 대통령이, 왼편엔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했습니다. 坚决反对一切形式的霸权主义和强权政治. 세 정상은 막루 중앙에서 나란히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미국과 소련이 대결하던 냉전 시기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을 상대로 한 신냉전 구도를 부각하는 역사적 장면이 됐습니다. 시 주석은 때때로 김 위원장과 또 푸틴 대통령과 서로 몸을 기울인 채 대화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을 푸틴 대통령의 버금가게 예우했습니다. 제자리에서 정상들을 맞이하던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이 다가오자 앞으로 걸어나가 두 손을 맞잡았고 정상들의 이동 때도 가장 앞줄에 내세웠습니다. 저도 정말 기쁩니다. 오랫동안 뵙지 못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6년 만입니다. 김정은 북한 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입니다. 열병식 뒤 리셉션에서도 역시 시 주석 내외 바로 옆자리에 앉아 오찬을 가졌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공식적인 3자 회담까지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북중러 연대는 사실상 공식화됐고 현안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교환했을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번 전승절에서 남북 간 접촉이 성사될지도 관심사였죠? 네,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열병식 참관 직전 대기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악수했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대화는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북중러 연대가 견고해지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는 남북의 자리 배치가 10년 사이에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수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 대표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위원장과 떨어져 걸었고 리셉션에서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열병식 직전 우 의장이 김 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나눴다고 국회의장실은 밝혔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 김 위원장을 만났었던 우 의장이 7년 만에 다시 봅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김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고위급 접촉에서 의미 있는 대화는 없었던 셈인데 의장실은 조우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의장실은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는지 물었다고 했는데 러시아 측은 별도 만남은 없었고 간단한 인사만 나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 의장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경주 에이펙에 참석하거나 박병광 서울에 국가안보 와서 전략연구원 이재명 수석 대통령과 단독 연구위원입니다. 정상회담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중 관계는 완전한 회복 단계에 들어서는 이정표가 될 겁니다. 이번 행사 자리 배치는 10년 사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보다는 시 주석과 가깝지만 우 의장은 막루에서 거의 끝쪽에 자리했습니다. 정상 예우 차원에서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까지 복원 조짐을 보이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대중 외교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KBS 단독 보도로 이어가죠.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장인 민중기 특검을 따로 만났다. 이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죠. 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학자 총재를 내일 소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소환 조사를 앞두고 한 총재의 변호인이 그 민중기 특검을 따로 만난 사실을 KBS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이 마침 특검팀은 지난 3일입니다. 이 민중기 특검이 직접 변론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3일 수요일 KBS 9시 뉴스 들어보시죠. KBS가 확보한 통일교 내부 문건은 이 변호사가 지난달 말 민특검을 만나 25분 동안 방문 변론을 진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건에는 특검이 국민의힘과 통일교 조사를 매우 골치 아프다고 한다.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진행 상황을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한 총재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등의 면담 결과 보고도 들어 있습니다. 한 총재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윤 씨의 진술 내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민특검의 배석 판사를 맡아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민특검을 만난 건 맞다면서도 변론보다는 주로 옛날 얘기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임계를 낸 변호인의 방문 변론이 위법은 아니지만 정관 변호사의 이런 행태가 문제가 되면서 검찰에선 2016년부터 방문 변론은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근무 인연이 있는 질 책임자까지 면담한 것은 KBS 담은 다소 변호사입니다. 부적절한 태도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던 오광수 변호사가 통일교 측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방문 변론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특검팀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선 변론을 받는 건 특검보뿐이라면서 민중기 특검이나 검사는 변론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특검 측은 취재진의 수차례 질의에 변호인을 직접 만난 것이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뒤늦게 답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추석 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개혁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죠. 네,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안을 낸다는 계획인데요. 이 쟁점인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 아래에 두는 방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정책의원총회 그 현장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의원총회. 핵심 쟁점은 검찰청 폐지 후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입니다.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서로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것은 확인하는. 2시간 반 가까운 토론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행안부 산하에 두는 데 무게를 실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행안부에 두자는 의원님들이 대다수셨고 더불어민주당 법무부에 두자는 원내대변인입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총리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각 수사기관을 조정 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 설치하는 포함하지 않을 거로 알려졌습니다. 공청회와 고위 당정을 거쳐 다음 주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였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유죄로 결론날 경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스스로 해체할 것인가?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당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사법부를 향해선 정치 중립성 문제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는 더 센 특검법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한 나경원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지난 7월 김건희 씨 인척집에서 이른바 순방 목걸이 모조품 등 고가 물품이 줄줄이 발견됐다는 점 KBS가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메간 매직 의혹도 KBS 취재진이 확인했죠. 네, 이미 잘 알려진 목걸이 모조품 그리고 시계 상자는 물론이고 유명 작가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공천 개입 의혹 당사자 중에 한 명인 김상민 전 검사가 1억 원을 넘게 주고 사서 이 김건희 씨 측에 전달한 사실을 특검팀이 확인했습니다. 지난 4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이우환 화백의 초기 작품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점으로부터 800298번 특검팀은 지난 7월 김건희 여사의 인척집에서 이른바 순방 목걸이 모조품과 함께 이 그림을 확보했습니다. 목걸이 몇 점 혹시 압수하셨나요? 팔찌도 혹시 발견하셨나요? 특검팀이 구매 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 그림 전달자는 김상민 전 검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6월 이모 씨가 타이완의 경매 업체에서 약 3천만 원의 이 그림을 낙찰받았고 이를 서울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임모 씨가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김 전 검사가 1억 2천만 원에 구입해 김 여사 일가 측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같은 해 김 전 검사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는데 이 배경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낙천 뒤에도 김 전 검사는 국정원에 임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넨 6천만 원대 목걸이 등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 거부기에 이은 또 다른 메간 매직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그림의 실소유주를 묻는 질문에 나라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을 전달한 경위를 묻는 KBS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조국 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과 2차 가해를 고발하면서 어제 탈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강미정 대변인은 이 사건 발생 후에 이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 정작 피해자를 지지한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혁신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4일 목요일 KBS 9시 뉴스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4월 조국혁신당은 핵심 당직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신고 2건을 접수했습니다. 혁신당은 당시 진상조사를 시작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중 한 명인 강미정 대변인이 당의 미흡한 조치에 항의하며 탈당했습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강 대변인은 5달 동안 피해자 지원 대책이 없었고 정작 피해자를 지지한 사람들이 징계를 받거나 당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당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요구를 반영해 외부인들에게 조사를 맡겼고 가해자 2명을 각각 제명하고 당원권 1년 정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사건 발생 당시 당적 박탈 상태로 수감 중이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면서도 피해 회복 과정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최광욱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혁신당 행사에 참석한 최 원장은 조국을 감옥에 넣어놓고 사소한 문제로 싸운다. 사건을 문제 삼는 당원들이 남 얘기 주워듣고 떠든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즉각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최 원장은 사안을 무시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절기 백로입니다. 찬이슬이 맺히진 않고 절기가 좀 무색하게도 곳곳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폭염경보 상황 전남 고흥과 제주 동부에 발효 중인데요. 폭염주의보는 그 밖에 전남, 경남, 제주 일부에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로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이와 또 반대로 현재 전북
충북 순창, 임실, 진안군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아주 거센 비가 지나고 있고요. 그 밖에 일부 전라권 곳곳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하늘이 흐리겠고 제주는 가끔 비가 오고 오후까지 충청과 남부지방도 가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낮까지 강원 남부는 빗방울이 떨어질 텐데요. 특히 남부지방에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 충청과 남부 제주 5에서 60, 많은 곳 전라 일부 80mm 이상입니다. 내일과 모레도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대전, 광주 29도, 강릉, 대구 31, 부산, 제주 33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3도 분포로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무덥겠고요. 내일부터 이제 서서히 대부분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폭염이 조금씩 나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도심과 해안에는 열대야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들으셨지만 호남 지방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침수로 교통 통제가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전주 지역입니다. 전주천과 삼천천 천변도로 그리고 만경강 하리교 아이렛길이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다른 길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소통은 대체로 원활한데요. 사고가 난 곳들이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진터널 부근입니다.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해원 졸음쉼터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발안 부근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2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이고요. 동군포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군포 부근부터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오늘 직접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민 단속국에 체포된 소식 이거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4일이었습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과 이민세관 단속국, 마약 단속국 등이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475명이 체포가 됐고요. 이 중 300여 명이 한국 국적으로 확인이 됐죠. 미 당국은 체포된 이들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을 했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일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번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민자 단속이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였다. 그리고 이미 수개월간 내사 끝에 벌인 작전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백악관은 특정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입국해야 하고 적절한 취업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금된 인원 중에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임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체포된 한국인들이 실제로 불법 체류자라는 건가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대다수가 일단 현대차와 LG엔솔 건설 관련 협력사 직원이고요. 한국 출장자들이 이 정식 취업 비자를 받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거나 혹은 계약 등을 위해서 이제 받는 비자인 비원 비자 그리고 비자 대신 전자여행 허가를 소지한 채 일하고 있었다는 걸 미국 당국은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은 추가 조사를 위해 조지아주 폭스턴에 있는 이민세관 단속국 시설로 연행이 됐고요. 어제는 이민세관 단속국 홈페이지에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단속 요원들의 지시에 따라서 이동하는 현장 직원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나온 일부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 근무복 조끼에 소속 회사명으로 추정되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요. 또 단속 요원들이 차례로 다리와 양손에 체인을 묶어서 버스에 태우는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내놨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단속에 대해서 방금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면서도 그들이 불법 체류자였고 이 이민세관 단속국은 그저 자신들의 일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본인이 이해하기로는 그곳에서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고 있었다면서 그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 때 불법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 때라고 콕 집는 걸 보면 전 행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움직임이겠죠?
아무래도 연관성이 없진 않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LG엔솔 합작 공장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굉장히 강조하고 자랑했던 곳입니다. 당초에 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이었죠.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건립을 발표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 대선 기간이던 지난해 3월에도 이 조지아주를 찾아서 유세를 하면서 자신이 일자리 창출한 지역이다라는 업적을 굉장히 부각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지아주는 2000년 이후에 내내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한테 표를 줬던 지역인데 2016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다가 2020년 대선 때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그리고 지난해 대선 때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경합주로 떠오른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이렇게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인 게 바이든의 치적에 흠집을 내고 싶고 또 내년 중간 선거에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들었다고는 했지만 이번 단속으로 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그 일자리를 맡고 있었다라는 걸 또 강조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속된 공장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하는 곳이다. 이것도 이 보조금 정책 관련된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역시 가능성 중 하나인데요. 바이든 전 대통령은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도 많이 줬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자체를 사기라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보조금 상당 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삭감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유치했던 이런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없애거나 정부가 보조금에 상당하는 기업 지분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임자인 바이든의 치적을 지우는데 굉장히 애를 써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샘박 조지아주 하원 의원도 이번 단속에 대해서 정치적 동기가 있는 공격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친 트럼프 인사가 이번 단속의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불법 체류 노동자가 있다라는 소문이 있다면서 제보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인물이 조지아주 연방하원 공화당 예비 후보인 토리 브레넘이라는 사람인데 본인은 트럼프 정신을 가장 확고하게 계승하는 후보라고 표방하고 있고 또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을 비난하면서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는 혐오성 발언이나 뭐 근거 없는 음모론적 주장도 펼치고 있는데 사실상 트럼프 현재 대통령하고는 직접적인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기업에 이렇게 강력하게 이민 단속, 비자 단속을 하게 되면 뭐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계속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한테도 피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한국 현장에서 하나의 현장에서 한국 국적자 300여 명을 포함해서 외국인 약 500명이 지금 구금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미 국토안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현장 미국 이민자 단속이거든요. 근데 이런 규모의 단속이 한미 산업 협력에도 당연히 잠재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단속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핵심 정책인 불법 이민 단속 그리고 미국 제조업 재건에 예기치 않게 이제 충돌한 지점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이번 단속에 있었던 배터리 공장은 현대차와 LG엔솔이 76억 달러를 투자해서 건설 중인 정말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제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의 규모의 이제 투자를 약속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반도체나 조선이나 배터리 같은 전략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수백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민국에서 대규모로 단속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장 직원들의 미국 출장도 금지시키는 판국이고요.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도 다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에 미국하고 한국은 마스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이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 아닙니까? 근데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1,500달러나 지원하겠다고 5,500만 달러나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어느 한국 기업이 발벗고 미국에 나가서 직접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네, 미국 당국은 이번 단속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아직 정식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 공관을 통해서 이런 사안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총 영사와 영사를 이제 급파해서 연행된 한국인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를 비롯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의 영사 면담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주 애틀랜타 한국 총영사관이 재미 한인 변호사 등을 이제 꾸려서 변호 인단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부는 또 미국 당국의 한국 기업 공장 단속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다음 일본 소식인데 지난 7월 우리보다 먼저 일본이 미국하고 무역 합의를 체결했는데 문서화가 안 됐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문서화가 됐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에 미국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무역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개한 미일 양해각서에는 일본이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제공하겠다고 한 우리 돈으로 765조 원 규모의 투자 자금에 대한 어떻게 이걸 활용하게 될 건지에 대한 이 원칙이 담겨 있거든요. 일단 일본의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투자처를 콕 집어서 지정을 하면 일본은 그거에 대해서 단 45일 안에 자금을 대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45일 안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일본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가 될 수 있고요. 예. 또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일본이 처음에 설명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일본이 이제 투자한 투자금이 모두 회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입을 절반으로 나누는 건 맞습니다. 근데 투자금이 만약에 회수된다. 그러면 그 다음 수익부터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로 확인이 됐어요. 아하. 앞서서 일본 당국자들은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양국이 투자 규모에 따라서 배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일본 당국의 설명과는 온도차가 있는 그런 합의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 그 합의서에 일본에 유리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뭐 다소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뭐 미국은 일본이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공급 업체를 가능하다면 일본 기업으로 선정하겠다라는 부분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일본이 이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765조 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완화하기 위한 제안이잖아요. 낮추겠다는 제안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일본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이번 합의를 통해서 세율을 15%로 낮춘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765조 원을 일종의 계약금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일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계약서였던 거죠.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사상자가 수천 명에 달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지난 1일 자정에 파키스탄 국경과 경계에 있는 쿠나르주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쿠나르주 3개의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고 다른 마을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탈리반 정부는 지난 4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2,200명이 넘고 부상자는 3,600명이 넘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산사태와 낙석도 많이 발생해서요. 도로가 지금 다 막히거나 끊어져 버린 상태고 자원봉사자들이 있긴 하지만 이 지진 현장으로 직접 가기 위해서는 구호품을 정말 이고지고 4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정도도 발생합니다. 지금 지진 발생 지역이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차량으로 구조하는 활동이 좀 불가능해서요. 현재 탈리반 당국이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구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제사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요. 인도와 영국은 식량과 텐트, 자금 지원을 발표했고 파키스탄은 약 100톤 규모의 구호 물자를 육로로 운송합니다. 일본 정부도 담요 1,600장을 포함해서 긴급 구호 물자 제공을 결정했고요. 호주는 100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9억 원 정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도 약 97억 원 정도의 구호 자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쪽 지역은 지진 한번 났다 하면 정말 수만 명이 사망하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지진이 발생한 아프간의 힌두쿠시 산맥이라는 게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곳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명적인 지진이 굉장히 자주 발생했던 지역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에도 아프간 서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1,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었고요. 근데 이런 지질학적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내전도 겪었고 또 탈레반의 강압적인 통치도 있었고 또 자식을 정말 내다 팔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큰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도 이 지진 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건 이런 경제난이 심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지진 때 무너진 집들을 보면 그냥 흙으로 지어진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길을 시작하고 아프간에 대한 어떤 국제 원조를 굉장히 크게 삭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관련 기구들도 많이 해체를 시켰는데 이런 것들도 아프간의 피해를 증폭시켰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움직이는 세계였습니다. 우리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오랜 시간 우리 프로그램 도와줘서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네, 저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남북의 창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속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 뉴욕타임스가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해군 특수부대가 김정은 도청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북한에 침투했다. 단독 보도했는데 이거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뭐 지금 그 뉴욕타임스가 그냥 보도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미국이 워낙 특수작전을 많이 하는 데니까 충분히 개연성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ISBN 오하이오급이 냉전 끝나고 나서 특수작전용으로 한 4척을 잠수함을 핵심 잠수함을 개조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그 잠수함 위에 수중 침투용 잠수정을 2척을 실는 걸로 개조했고, 요걸 이제 동해 정박 서해는 잠수함이 못 들어가니까요. 작전이 어려우니까 동해인 것 같고, 동해에서 잠수정을 이용해서 동해 해안가에 침투를 시켰다. 이렇게는 안 나왔지만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듣는다는 입장인데 그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도청장치 작전을 직접 승인했다라고 보도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정도 작전을 하려면 100% 대통령 승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넵튠 스피어라고 오사마 빈라덴 제거할 때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그 작전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봤어요. 맞아요. 이거 제로 다크서트라고 영화에 나오거든요. 영화에 나오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작전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 승인 없이는 절대 불가한 일이고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정황은 설명은 충분히 되는데 목표가 도청을 하러 갔다 그러거든요. 그러게요. 요즘 저런 식으로 동해안에 들어가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얼굴 색깔도 그렇고 피부 색깔도 다른데 평양까지 가서 도청 장치를 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럴 거면 우리 MDL에서 하면 되는 거고 군사분계에서. 그리고 요즘은 인공위성이나 최첨단 장치들로 도청이나 전파 탐지를 하지 저렇게 뭐 그냥 그 옛날 그 6.25 때 식으로 가서 도청 장치 뭐 책상 밑에 붙이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황은 이해가 가는데 도청을 하러 갔다 그러니까 도무지 일단 요즘의 현대전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돼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면 저렇게 가만히 뭐 금시초문 이렇게 안 하고 뭐 정말로 펄쩍 뛸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또 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뭐 반신반의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이 작전이 실패했다고 보도했잖아요. 예.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그 실패한 이유는 이제 해안가 바다에서 북한 민간 선박을 발견했고 그래서 모두 뭐 그 군사용으로 제거 모두 죽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발각을 우려해서 철수했다 그러는데 보통 서너 명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작전을 하려고 그랬으면 그 민간인들이 신고했을 리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위험 요소를 제거했으면 작전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겨우 뭐 그 발각됐다고 그 위험 노선 제거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후퇴했다. 그 부분도 좀 뭔가 근거는 있는 것 같은데 예. 앞뒤 문맥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뭔가 작전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작전의 목적이 도청인지도 조금 아리송한 거고 정말 실패한 건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아리송하고 아직 뭐가 좀 궁금증이 많이 남네요. 예, 뭐 그거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뉴욕타임스가 앞뒤 하는 설명이 이 군사적인 상식으로는 특수사에서 상식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네요. 그건 그렇고 가장 큰 뉴스죠.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북중로 정상에 천안문 막루 함께 오른 사진. 자,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게 59년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오쩌둥, 후르쇼프, 김일성. 그래서 상당히 상징적인 지금 뭐 전쟁의 뉴노멀 시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대립각을 세우는 시대에서 이게 뭐 신냉전의 서막이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저는 뭐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북중로가 일단 북중로 3자 정상회담이 안 열렸어요. 예. 그리고 북중 그다음에 북러 그다음에 그 중러는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일정한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중국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또 러시아와 북한은 이제 군사협력 지속을 위해서 또 북한은 또 이제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또 필요한 상황이고요. 각자 어느 정도 필요에 따라 셋이 모이긴 했지만 푸틴은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화민족주의는 러시아에게 상당히 치명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바롭스크 아무르 연해주가 과거에 청나라 말기에는 청나라가 이 장악했던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 중국의 이 거대한 군사력, 중화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볼 때 푸틴은 좀 신경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북중러의 연대 가능성, 어떤 파격적인 모습은 연출했지만 그러나 신냉전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고 셋 다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중국이 주최 측이고 초대한 저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뭐 중국이 러시아라는 강대국 푸틴을 대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어찌 보면 인구도 작고 국력도 별로 없는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중국이 아주 파격적으로 대접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또 과도했죠. 그러니까 이거 중국이 그렇게 과도하게 대접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중 전략 경쟁에서 북한은 완충지대 버퍼존이거든요, 군사적으로. 예. 만일에 북한이 없으면은 주한미군이 압록강, 두만강 바로 거기까지 코앞에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청나라 말기에 그때는 동해가 안 중요했죠. 1860년대에는 아무르주, 하바롭스크 연해주를 러시아한테 뺏겼기 때문에 중국이 동해로 못 나오거든요. 예. 이 동북 삼성이 동해로 나오는 그림과 아닌 그림과 하나가 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경계해야 되지만 중국의 야심은 북한을 속국화하거나 점령하거나 위성국가에서 동해를 활용하겠다는 게 가장 큰 전략이거든요. 예. 근데 북러 밀착으로 북한이 러시아로 너무 밀착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번에 보면 뭐 간쓸게 다 빼주고 김정은 정권만을 위한 김정은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6개 국가가 왔는데 의전서열이 김정은이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요. 국력으로 보면 거의 꼴찌인데. 네. 이렇게 보면 거기다가 뭐 김주애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중국의 묵인 없이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사실상 다 들어줬다 이렇게 봐야겠죠. 북한의 핵무기를 뭐 사실상 암묵적으로 용인하면서 그 정도 대접을 해준 건 아닐까요? 그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이제 2018년, 19년 김정은 위원장이 4번 방중을 했는데 그때는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명분으로 북미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본인이 한반도 비핵화를 떠들고 다녔으니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던 거고 이제는 뭐 사정이 많이 달라져서 사실상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게 중국과 러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말을 안 한 거지. 뭐 의도적으로 묵인하기 위해서 그랬다,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변화된 상황을 반영을 해서 그 발언을 좀 생략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동안에 우리 조한범 박사께서 북한과 중국 사이가 오랫동안 냉랭하다라는 분석을 여러 번 내놓으셨는데 예. 이제 완전히 회복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예, 양측 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중국은 너무 삐져나간 북한을 끌어당기는 거고 북한은 러우 전쟁이 이제 큰 흐름은 휴전으로 가거든요. 네. 그럼 아무래도 북러 몸값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 그러니까 안러 경중 안보는 이제 러시아와 경제는 중국과 이 균형치를 좀 회복하려고 시도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 코로나 이후에 5년 넘게 운행 중단해 왔던 중국 북한 사이의 여객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시설 정부에 착수했다. 중국 측에서 이런 교도통신의 보도도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게 이제 그 북한과 중국 사이의 경제 교류가 더 활성화될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압륙광대교 조중 우이교 지금 뭐 철도 도로 단선인 이거 말고 맨 이제 서해 쪽에 왕복 4차선 대규모의 조중 우이교가 이제 그 차량 교량이 있는데요. 다 완공이 됐는데 북쪽 램프 쪽이 이제 준비가 안 됐는데 이쪽도 공사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양측이 상당히 활성화된 인적 물적 교류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중국 사람들의 북한 관광도 곧 재개될 가능성이 크네요. 예, 지금 러시아만 되는데요. 사실상 중국이 규모는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원산 갈마라든지 평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상당수 중국 관광객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중국도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관광을 지원하겠죠. 북한이 엄청 뭐 최대 수혜국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이 김정은이 평양 귀환한 딱 하루 만에 50분 분량의 기록 영화를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방영했어요. 시진핑 푸틴하고 어깨 나란히 한 그 모습 북한 주민한테는 뭐 어마어마한 선전 효과 아닙니까? 그 당연하죠. 뭐 거의 세계 최빈국이 뭐 썩어도 준치라고 러시아 그다음에 G2의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뭐 김정은 정권에게 맑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 파병 후유증 또 경제난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없이는 사실은 북한의 미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의 그림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세컨드 라운드 2라운드를 앞둔 사전 다지기 성격이 있다. 2018년 19년도도 남북미 정상회담 때 4번이나 중국을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다음번은 이제 북미 이 그렇죠. 부분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딱따구리 앙상블의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잠깐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